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의 연구소 김승일이라고 하고요. 이제 곧 발표를 할 건데 소개 끝나서 자연스럽게 하면 네, 그러면은 뭐 시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긴장이 되네요. 제가 청중의 정보를 모르고 왔어요. 두 번째 강연을 하는 건데 전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다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모두연구소가 뭐다 이런 게 다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 그래서 조금 다른 컨셉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혹시 여기서 모두연구소를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죠.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려서가지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했는데 뭐 난관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좀 긴장이 되네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AI 리터러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AI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이테크를 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지금 그냥 일반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AI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될까? 뭐 이런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영상 올라서 급조해서 하나 넣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여기서 해가지고 모두영상 한 장 정도 소개를 드리면, 모두연구소가 뭐 하는 데냐면요, 뭔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 기존에는 정치련에 가서 하거나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같이 하거나 뭐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연구부서에 가서 연구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하는 어떤 열린 연구 공동체라고 보셔도 되고요. 모두연구소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열린 연구소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헬스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재밌는 연구실들이 있어요. 뭐 로보틱스 연구실도 있고, 뭐 무슨 블록체인 연구실도 있고, 연구실들이 있으면은 그 헬스 기계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듯이 그 연구실에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어떤 그런 곳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알아야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자꾸 습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대학 레벨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플립드 스쿨이라는 어떤 코스웍에 해당하는 대학에, 근데 그것도 누군가 강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학습을 하는 어떤 그런 학부 과정들이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저의 큰 욕심 중에 하나는 대학 입시가 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끝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런 어떤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걸 만들었다면, 그 다음 대학 입시에서 제일 먼 친구는 초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한테도 함께 뭔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를 상생하는 문화를 전파하려고 지금 그런 AI 관련된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부로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거를 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연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60개 정도 연구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 40개 이상은 다 인공지능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AI 쪽에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AI의 리터러시, AI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AI란 인공지능이란 지능이 예를 들어서 우리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키오스크는 일자리를 많이 뺏어 가겠죠. 근데 그 키오스크를 우리가 지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인공지능은 키오스크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키오스크 이야기를 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공지능, 진짜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능이 있다, 똑똑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나이, 연세를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암기를 잘하면은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때도 심지어 그랬고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잘 풀고 잘 외워서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인정을 받는 시대를 살아왔죠. 그러다가 2000년대에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똑똑한 사람 정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해져요.
수많은 정보들은 다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찾아내느냐. 근데 사실 이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엄청 금방 찾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가령 뭐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찾는 능력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광고성 거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가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수요미식회, 충무로역 이렇게 쳐서 뭔가 수요미식회 나온 걸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검색을 하는 능력이 엄청 차이가 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차이가 나고, 정보의 격차는 부의 격차로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암기보다는 검색을 하는 시대가 왔었었죠.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은 이제 검색의 시대에서 또 바뀌고 있어요. 예. 왜 저물어 가냐면은 첫 번째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뜨는 거죠. 검색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검색도 힘들고 그냥 알아서 나한테 맞는 걸 줘. 이게 추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보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정보인지 광고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네이버에서 이제 충무로역 맛집 치면은 그게 정보인지 광고인지 잘 모르죠. 거의 대부분 광고가 더 많죠. 그래서 그리고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로가 아니라 정보를 검색해서 나온 걸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암기의 시대에서 검색의 시대가 왔다면 검색의 시대가 이제는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시대 볼까요? 어떤 게 똑똑할까요? 뭐 혹시 아이디어? 구별 능력. 네? 구별 능력. 구별 능력. 구별 능력이요? 구별 능력?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가는기가 먹어가지고. 네. 저는 소셜 지능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장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다음 세대 재단의 그 비영리 재단을 위한 AI 관련된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죠. 인공지능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러면은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가 물어봐요. 저의 팔로워들한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시를 좀 모으고 싶어요 하고 하면은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 친구로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양질의 친구를, 소셜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힘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 제가 모아놓은 거 있는데 쭉 달려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이걸 모아서 발표만 하면 되죠.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소셜 지능의 시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충무로역에서 맛집을 찾고 싶으면 나 충무로역 왔는데 맛있는 집 좀 추천해 주자면은 저의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거기 이런 냉면 맛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중에 또 선택을 하면 돼요. 저는. 그러면은 지능이라는 게 암기에서 검색에서 소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도 열심히 소셜 친구를 만들려고 지금 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00명은 넘었고요. 페이스북 친구가 좀 친구 신청해주세요. 2,000명은 넘었고 3,000명은 아직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저도 암기도 열심히 했고 검색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이 소셜 친구도 많이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나보다 더 똑똑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장을 누르시죠. 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보다 똑똑할지언정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터미네이터나 뭐 아니면은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AGI의 시대는 뭐 모르긴 몰라도 제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제가 근데 한 500년 살 수도 있죠. 이제는 전신 임플란트 세대라서 네, 뭐 하나 고장나면 바꿔치기 하죠. 제가 너무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통념하에 정말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서워해서 뭐 인공지능은 무섭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스개로 지나다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막 AI가 이제 사람을 지배할 거고 막 그렇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렇게 해라 그래요. 네. 고양이 개도 구분을 잘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우스개로 돌아다니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전혀 이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올 거라고는 거의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AI는 어떤 거냐면은 특정한 일에 대해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보다 빨리 하는 거. 사람도 할 수는 있는데 사람보다 빨리 하는 거. 네. 그런 AI는 있을 수 있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예. 그리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도 할 수 있지만 예. 가령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 저보다 춤을 잘 추는 인공지능은 나올 수 있죠. 뭐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저보다 노래 잘하는 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여기 있는 이력서를 만장을 봐야 되는데 저보다는 빨리 보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보다 빠르게 한다는 거는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특정 태스크에 사람보다 뛰어난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제공이 된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재미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생산성의 향상 측면에서 볼게요. 보면은 뷰너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있고요. 저기는 그 의료 영상이나 의료 기술의 AI를 접목하는 회사이고요. 예, 거기에서 보면은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진단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진단할 수 있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하면 이제 의사가 안 쓰겠죠. 그러니까 진단을 보조해주는, 의사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생산성을 향상해주는. 그래서 의사가 뭐 CT 사진을 하루에 뭐 100장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얘가 얼추 봐주고 요것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한 장 보는 게 5분 걸리던 게 한 장 보는 게 10초로 줄어들면은 의사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면은 아, 내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AI 리터러시는 예,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모디언이랑 같이 협력하는 기업이라서 홍보를 해드려요. 저희가 이제 딥러닝 칼리지라 그래서 1년짜리 딥러닝 교육 과정이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항상 협력 기업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같이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같이 푸는 거예요, 학생들이랑. 예. 근데 2기 협력 기업이 뷰노라서 뷰노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생산성의 향상 측면을 조금 더 볼게요. 이게 흑백 만화이고요. 여기다가 여기는 살색, 여기는 노란색, 살색하고 엔터를 탁 치면은 이렇게 색칠이 돼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만화책 시장에서 웹툰 시장으로 왔죠. 예. 그러면은 이 웹툰이라는 거는 한 명이 그리진 않고요. 옛날에 글 그림이 있었다면은 글 그림 채색 도우미 무슨 도우미 해가지고 어시스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시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작가로 등단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어시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왜냐면은 그림 작가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싹싹싹싹 하면 이게 딱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사람이 다듬으면 되잖아요.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되죠. 그러면은 어시는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는 한 장만 그려주고서 엔터를 땅 치면은 만화책 한 권을 다 그려주는 게 나왔어요. 네, 이게 사람이 한 권 그리면은 만화책 한 권을 다 그려줘요. 왜냐면은 예, 스파이더맨은 빨간색 옷에다가 파란색이고 배트맨은 다 까만색 입고 항상 똑같이 입고 나오잖아요. 거의 주인공들이. 그리고 뭐 차가 지나간다건 빨간 차가 지나가든 까만 차가 지나가든 이야기 스토리상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도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어시들이 잘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생산성의 향상은 다시 기회의 제공으로 연결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원래는 처음부터 작가가 되고 싶지 어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작가가 어시가 필요 없어서 잘랐듯이 어시는 작가한테 배우지 않고도 자기가 바로 등단을 할 수 있겠죠. 이 툴이 있으면. 자기가 밑그림만 잘 그리면은 이제는 얘가 그려주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기회의 제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하던 걸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가 제공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튜버죠. 이제 1인 회사가 늘어나. 옛날에는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죠. PD, 무슨 방송 작가, 등등등등 다 모여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하려면 어마한 분단이 가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했잖아요. 지금은 혼자 만들죠. 예. 왜? 왜 그럴까요? 생산성이 향상돼서 그래요. 그게 카메라가 좋아져서일 수도 있고 편집 소프트웨어가 좋아져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리고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그 6살 꼬마인가요? 보람튜브? 네. 보람튜브의 그 광고 수입이 MBC의 광고 수입이랑 거의 같다고. MBC였나요? 그 방송사 하나의 광고 수입이랑 거의 같다고 해서 몇천 명이 만드는 거랑 혼자 만드는 거랑 광고 수입이 거의 비슷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래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왜냐?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자,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지 한번. 자막 작업하느라 너무 힘드셨죠? 오늘은요. 이거는 자막 작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에요. 부류라는 거고요. 영상의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볼게요. 또 하나, 이 부류랑 프리미어 프로랑 연동이 되거든요.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떻게 한 번에 이 자막을 수정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똘손에서 금손되는 주블레 프리미어 프로 이미 이분도 1인 유튜버예요. 이미 이분도. 말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부터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 네이버에서요 VREW 검색하시면 이렇게 부류 영상 편집 인공지능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무료 다운로드 나오거든요.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내가 자막을 뽑을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에 어떤 언어로 할 건지 고르는 게 있는데 한국어니까 한국어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분석을 다 마쳤으면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막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신기하죠? 분석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자막을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자동 넣어주는 첫 번째 거죠. 줄은 인공지능이 분석한 거고 두 번째 줄은 인공지능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내가 수정할 수 딴 있는 고칠 수 차이예요. 있는데 이것만 해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빨리 할 수 들어보시는 있고. 거죠.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했는데 고블리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화면을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커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런 점점점 이런 거 있죠. 여기는 보시면 소리가 없거나 매우 작은 구간이에요. 보시면 들어볼게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됩니다. 조블리입니다. 그동안 하고 제가 그 숨 쉬는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드래그 하시고 우리 백스페이스 있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컷 편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조블리입니다. 그동안 자막 바로 넘어가죠? 이런 식인데요.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은 보시면 음성 인식이 돼서 자막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이제 유튜버가 돼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싱크예요, 싱크.
자막은 내가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1초에 넣을지 3초에 넣을지 13분 23초에 넣을지 그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혼자 못 하는 거죠. 한 명이 더 도와줘야 되죠, 누군가가.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거의 뭐 혼자서 금방 10분짜리 동영상을 자막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딱 엔터 치면 자막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생산성의 향상에 인공지능이 엄청 도움이 되는 예이고요.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이것도 크리에이터 조블입니다. 모드 연구소에서 힘드셨죠? 돈 내고 가셔야 될까? 예, 저희가 네, 그 모드콘이라는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열어요. 작년 말에 또 500명 정도 와가지고 같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식을 나누고 가는 모임인데요. 그러니까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키노트 해주신 남수당 대표님의 솔루션입니다. 계속 나와요, 선장은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회 제공으로 이거는 아까는 자막을 만들어주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성우가 읽어줘요. 네, 다음 볼게요.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팟캐스트 용어 이게 다 인공지능이 읽어주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학교나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재미있습니다. 우선 팟캐스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문장을 입력하고 여러 소리들의 음성과 특징을 자, 이렇게 파악하세요. 이미 되어 있는 목소리 스타일들이 다 있고요. 음성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동영상에 함께 넣어서 작업하세요. 좋은 서비스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도 만들고 찾아서 연습해보세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연기를 잘 못해도 지금은 아직 어느 정도 연기하는 솔루션도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네, 근데 뭐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글만 써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읽어주니까 네, 자기가 안 나와도 될 수도 있죠. 또 캐릭터 만드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캐릭터도 지가 나오고 그럼 글만 쓰면 돼요. 시나리오 작가가 1인 유튜버도 될 수 있죠. 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것도 저희 3기 협력 기업이에요. 근데 이건 하기 전에 아까 여기서 이걸 요분이 제이플라라는 이제 그 커버곡 있는 노래를 이제 자기가 따라 불러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이분도 1년에 연봉이 수십억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정이에요. 추정으로 뭐 일반은 3, 40억 1년에 수입이 광고비로. 근데 이분이 자작곡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커버곡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노래를 다시 불러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작사 작곡을 해서 이분한테 노래를 주면은 근데 이분은 진짜 가수가 되는 거죠. 자기 노래를 자기가 부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 명이 하던 거를 또 한 명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생산성의 향상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루바토랩이라고 요게 그거예요. 작곡하는 인공지능. 그래서 루바토랩에서 인공지능이 작곡을 했고요. 그 작곡한 악보를 카이스트에 있는 피아노인데 대여해서 한 건데 피아노가 악보만 있으면 자동으로 쳐줘요. 그리고 그거를 댄스 동아리 분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대전에서 했습니다. 네. 그거에 퍼포먼스 공연을 했던 거고요. 근데 학습을 클래식으로 시켜서 클래식 작곡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모두 연구소 이렇게 열린 연구 커뮤니티에서 그냥 만들어서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온 거죠. 막 이런 걸 한 인공지능 무슨 엄청난 기술을 만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해볼까 하면 이제 팀 짜가지고 금방 만들어서 데모도 하고 이런 세상이 왔어요. 네. 자, 그럼 기회의 제공의 측면에서 아까 생산성의 향상이 기회의 제공이 된다고 했지만 아까 저 앞에서 제가 두 가지 어떤 특정 태스크를 빠르게 해서 생산성의 향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성 태스크를 되게 잘해서 사람보다 잘해서 기존의 기술보다 너무 뛰어나서 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런 예인데요. 얘는 이제 화질이 좋지 않은
스타워즈 영상이고요. 얘를 화질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죠. 얘는 슈퍼 레졸루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딥러닝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SK 브레인에 계신 분이 만들었고요. 근데 그런 기술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성에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은 아무리 고해상도로 찍어도 이게 실제는 되게 너무 머니까 저해상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트럭이 지나가는지 탱크가 지나가는지 뭐 그러면은 그거를 굉장히 고해상도로 바꿔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SI 어널리틱스라는 대전에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저희 협력 기업이고 거기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고도 있어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죠. 얼마 전에 20억 투자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위성 솔루션 스타트업인데 투자를 받았다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시장성이 뭐 일반적인 기관들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고요. 근데 이거는 뎁스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일수록 가까운 데 있는 거고요, 사물이. 검은색일수록 먼 데 있는 거예요. 벽은 까맣고요. 보시면은 지나올 때 이런 색상들은 점점점 회색이 되죠. 점점점 멀어지니까. 그죠? 이게 그냥 이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갖고 만든 건데요.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뎁스 카메라라는 걸 썼어요. 카메라가 좀 독특한 카메라를 썼죠. 근데 이게 제 기억에 한 2010년 그 정도쯤에 아마 키넥트가 조금 붐이 일었었을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2010년 내외 정도일 거예요. 2010년, 11년? 그때만 해도 이 거리를 측정하려면 이만한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원래 수백만 원 하던 거를 뭐 10만 원, 20만 원에 만들다니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나왔던 엄청나게 핫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핸드폰에 그냥 전면 카메라 있어도 저 기술이 있으면은 이 거리를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이 키넥트가 나와서는 동작 인식에 대한 HCI가 엄청 발달했어요. UI가.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기존에 못하던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제공돼요. 그래서 핸드폰에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구글이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인공지능들이 사실은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하게 해주고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게 해주는 시대이니까 사람은 그 지능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죠? 인공지능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 안 되니까 어떻게 가져다 쓸까? 이제는 암기를 잘하면 똑똑한 사람에서 검색을 잘하면 똑똑한 사람에서 소셜 친구가 많으면 똑똑한 사람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다 버무려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본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세 가지로 탑픽으로 나눠서 좀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AI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AI라는 걸 알려주는 에듀케이션 쪽. 그러면 뭐 초중고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을 알려준다거나 일반인들한테 인공지능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게 이쪽에 해당하겠죠. 리트레이닝 쪽은 이미 뭔가 하이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안 해봤어요. 나는 뭔가 기술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에트리에서도 AI 학교를 그 안에서 만드는데 다른 쪽으로 엄청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인공지능은 안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리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지어줄 것인가에 대한 학교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니퀄리티 쪽이에요. 예, 이니퀄리티는 뭐냐면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말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정도의 임팩트 있는 기술이 나왔을 때 그때 뭔가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정보의 격차가 부의 격차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시들도 뭐 웹툰 작가가 되고 나는 원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구멘티드 인텔리전스 시대에는 난 똑똑해질 수 있어 라고 해서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기회가 오지만 사실은 이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글 이런 데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점점 더 새로운 임팩트 있는 기술이 나올 때마다 부가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대요. 예, 그러면은 그 부의 격차를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줄여줄 수 있는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내용과 젠더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 아무래도 로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먼저 대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뭔가 창의성이라든가 뭔가 좀 하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근데 그 아직 개발이 덜 된 국가들의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이 로우 스킬의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직업이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은 그럼 이 격차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류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하는 어떤 문제라고 보셔도 되니까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이 요 파트에 들어 있는 거고요. 뭐 사실 저도 연구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료는 그냥 제 상상 더하기 뭐 이런 거고요. 살짝 조금 봤어요. 논문들 몇 개만. 그리고 모두의 연구소라는 데는 요거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교육과 리트레이닝,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래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근데 모두 연구소는 하고 싶으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으니까 에듀케이션과 리트레이닝 이거를 이제 모두 연구소가 해결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사실 관심을 가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할 건데 저도 저 혼자 안 하는 거죠. 아까 소셜 지능,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훨씬 더 큰 지능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혼자 할 건 아니고 모두 연구소 안에다가 다시 이런 거를 연구하는 랩을 만들 거예요. 그걸 AI 리터러시 랩이라고 해서 2월 달에 만들어서 요거를 저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2월인데 1월에 하려고 했는데 늘어났어요. 2월에 이거 랩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공간이 신청을 이제 저희 모두의 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랑 페이스북 그룹이 있거든요. 모든 공지는 거기로 나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모두의 연구소 치시면 2개가 나와요. 페이지랑 그룹 그 2개를 가입하시면은 거기에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공간이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을 받을 수는 없고요. 꼭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홍보를 어디 강연 할 때마다 해가지고 꽤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모두 연구소 협력 기업들 모집하고 있고 혹시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있으면은 여기 온라인 골뱅이 여기다가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같이 하게끔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어떤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드는데 같이 저희는 인공지능 연구원들이 한 500명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게 저희가 다리를 놓아드린다거나 뭐 회사의 교육을 저희가 대신 시켜드린다거나 저희가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곳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인공지능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뭐 어쨌건 간에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희랑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N 스터디 대표 송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전과학고 수행들하고 같이 콘텐츠 교재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결혼도 했고 그 정부 자금도 받으려고 앞에서 R&D 발표 이런 것도 했는데 이 자리가 제일 떨려가지고 며칠째 잠을 못 잤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 무엇일까요? 저희 증기기관의 혁명 영국에서 증기기관 혁명부터 시작해서 2차 산업혁명, 전기와 통신기술, 3차 산업혁명, 인터넷 기술,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왔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수준을 잘 몰라가지고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보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사진 보시면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주고 있죠. 엄마는 프로그래머고, 네, 엄마가 아기에게 어떤 우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엄마는 프로그래머고 아기는 알고리즘이면 좋은 우유를 먹이면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성인으로 자랄 건강하지 않은 성인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에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 생활에 혁신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요.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이제 바이오로 체내 삽입형 기기,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딥러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웨어러블, 3D 프린팅, 커넥티드 홈, 그다음에 NGS 유전체 분석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에 MIT에서 로봇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1인 AI 로봇이 그 과외교사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문제점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먼저 일자리 감소인데요. 골드만삭스라는 되게 유명한 주식 회사가 있죠. 거기서 600명 정도의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약 그 연봉이 60억에서 100억 사이 받던 분들이 AI를 도입한 뒤에 전부 다 잘리시고 2명이 남으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분도 AI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제 존경하는 소장님이신데 김승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기술을 중시하면서 인간성 상실의 문제, 그리고 기술 맹신 판단력 저하의 문제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스트롱 AI든 윅 AI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유튜브에서 추천 알고리즘 보는 것도 사실 그 AI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골라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추천 시스템을 뜨는 것을 보기 때문에 편협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인간이란 자체는 모순적인 존재인데 항상 흑이나 아니면 백으로 흑백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정보들을 다 습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인간이 판단력 저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윤리적 책임 문제가 좀 대두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에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한 핵심 인재 역량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 개인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그래서 정보 읽고 쓸 줄 아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작년 겨울 요맘때 핀란드를 다녀왔습니다. 핀란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약 헬싱키에서 200km 좀 떨어진 학교였습니다. 네, 이 사진들이 가짜 사진 같으시죠? 근데 실제입니다.
저는 핀란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한국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자는 아이들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도해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수업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추운 날씨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그 쉬는 시간이면 옷을 단단하게 입고 밖에 나가서 뛰어놉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하는 것을 따라 그 서포터 지지자 역할을 하시지 절대 앞에서 먼저 서거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일본인께서 왕따가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 개념도 모르더라고요. 왕따의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랬던 거는 이제 한 친구가 영어를 못했는데 그 핀란드 영어를 못했는데 내가 도와줄까? 뭐 이렇게 선뜻 좀 잘하지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335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 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저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핀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하는 4C 교육 정책을 펼쳤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력을 필두로 내세웠습니다. 대학 교육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코세라나 에드엑스처럼 무크 교육을 통해서 MIT나 하버드 교육을 지금 저희 인터넷만 있으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미네르바 스쿨은 지금은 이게 98.1대 1인가? 그래서 하버드보다 더 경쟁률이 높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노트북만 펴면 어디든지 강의실입니다. 우버처럼 차 한 대 없이 엄청난 다 알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수업 전에 이미 동영상 강의를 듣고 수업 때는 화상으로 교수님과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1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 2학년 때는 한국과 어떤 나라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혁신적인 이렇게 사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한국에서 교육이 성공하려면 사실 저는 그냥 사범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영어 강사를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경희대랑 서울대 의대에서 AI 공부를 좀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못하고 그다음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너무 다양한 공부를 막 이렇게 가르쳐 주입식 교육을 또 AI 교육을 주입식 교육으로 제가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잘 적응을 못해서 대전에 내려와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에 저희 롤 모델이 다행히 모두의 연구소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저희는 100 중에 20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80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자. 좀 교육의 혜택을 잘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버텀업 방식으로 아래에서 우리가 이런 스터디 하자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형 토론식 스터디를 하고 저희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스터디 조장이 자발적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배우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시대가 오면 저는 윤리적인 문제를 꼭 교육하실 때 언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모두 다 코딩을 알아야 할 수도 있지만 기술을 만드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과학자, 기술자로서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어떤 정책을 내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적 교육을 꼭 마련합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정 일을 하는 그 대표님과 만났는데 재정이 없어서 그 친구들한테 교육을 못 시켜준다고 합니다. 정말 듣고 또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은 사람들이 많지만 대전은 사람이 적고 대전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전 분들은 뭘 해도
이렇게 네, 유하시고 좀 느리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이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대전에서. 네, 저희는 약 100명 정도 카톡방에 사람들이 있고요. AI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모였고 100원 한 장 안 드리고 다 교육 기부로 이렇게 대덕 A 분과장님, 애트리 백동영 박사님께서 주기적으로 청년들과 AI 기술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다음에 모건대 이 교수님께서도 그 AI에는 수학 공부가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렵지만 그래서 선형대 수학 강의해 주시고, 이 원광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로 창업을 하도록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시고, 또 현재 오시는 과학고 선생님과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소소하지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뭐 출강을 나간다거나,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줄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훨씬 얻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저희가 한 3-4달 정도 저소득층 아동에게 아두이노 코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창업 기업 대표 모임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님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이 두 대표님께서 저희 공부하는 친구들을 한 명씩 고용하셔서 2명이 취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혼자 시작하고 정말 돈도 없이 시작했는데 협력을 하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진호 박사님의 도움으로 대전시 AI 융합 플랫폼 컨텐츠 개발 사업에 아마 사업에 들어갈 거죠? 네, 맞고요.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이랑 다문화 가정 기업이랑 협력 교육을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는 벤처 대표님과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빅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을 구축을 완료해서 얼굴 인식 로그인 서비스, AI 음성 비서 서비스, 비전 AI로 이미지 인식할 수 있고 빅데이터 수집을 고객 분석하는 거, 이거를 앱에 웹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컴퓨터 부사가 된 지 17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2003년도에 발령을 받은 다음에 여름 때 교무부장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전공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앞으로 이제 컴퓨터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학교에서. 제 친구들은 전부 다 80% 이상이 전과를 했고요. 저도 사실 5년 전까지 수학으로 전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품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인공지능이 뜨는 바람에 좀 어리둥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컴퓨터 교육은 저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좀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는 고등학교에 오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대학교 때도 애들이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년 전까지 컴퓨터 교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발령을 받았을 때 310명을 뽑았고요, 전국에서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다가 10년간 거의 한 명도 뽑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알파고가 뜬 다음에 갑자기 중학교에서 이제 의무 교육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 교사를 갑자기 한 3-4년 전부터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잘 버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의 교육 과정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일단 전국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거의 다 이래요. 블록 코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듭니다.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학년과 6학년에서 드디어 코딩 교육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17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1시간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팔리고요.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중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고요. 여기에서 초등학교에서 덜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블록
블록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하고요. 그다음 이거를 꾸준히 만듭니다. 중학교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34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간 1시간씩 배우면 34시간입니다. 네, 3년 내내 34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6년 동안 17시간. 네, 초등학교 6년 동안 17시간입니다. 전국의 일반계 과학고 영재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요. 정보 올림피아드 문제를 푸는 사이트인데요. 이걸 온라인 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풀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드디어 텍스트 코딩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경기과학부 선생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경기과학부 선생님들이 모든 컴퓨터의 교재를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학교 순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과학고가 1위고요. 대전과학고는 20위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학교 순위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알고리즘 문제를 잘 풀어서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을까를 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요, 1학년이 들어오면 1년 동안에 300문제를 무조건 풀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수행평가를 이렇게 내고 있고요. 일반고와 과학고와 영재고의 차이는요, 이 문제를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푸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영재고에 비해서 조금 잘 못 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있고요.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텍스트 코딩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시스템은 이 아까 전에 그 보여줬던 이 알시카, 아두이노 여기에 아직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요, 이게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한 3분의 1 정도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다른 교육 과정에 밀려서 자습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습을 안 하더라도 시수가 굉장히 적은, 그래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과학고인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다 이런데요. 68시간 정도를 이수합니다. 졸업할 때까지요. 1, 2, 3학년 통틀어서요. 그래서 일반 과학고인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겠지만 그래도 실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학교는 영재고등학교인데요. 영재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일반 과학고와는 좀 다르고요. 전국에 8개의 영재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에는 서울과학고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과학고, 그리고 대전과학고, 세종, 영재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전국에 8개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112시간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더 들을 수 있는데요. 256시간을 듣고요. 그 다음에 R&E, R&D 같은 거예요. 그래서 580시간 이상의 정규 시간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세계 어떤 나라를 찾아보더라도요, 이렇게 이수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재고등학교 아이들만, 저희 학교 애들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하듯이 전교생의 20% 아이들이 정보를 전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계속 상담도 하고 컴퓨터 공학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은 사실 일반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또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그 분들과 같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오래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2학년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학년에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대회를 좀 많이 나가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학교를 발령받고 보니까 애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위를 다시 이렇게 이쪽을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다시 진학을 해서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윤지학이라는 이 경기과학부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대회 유일 만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 전국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서 600점 만점에 600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세계에서 최초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분이 이제 대회 본부장이라서 이렇게 끌고 가셨는데 이분이 이 천재 같은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심층 면접 1차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는 이런 세계에서 몇십 년, 몇백 년, 어쩌면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애를 탈락시키는 곳이다. 얘는 분명히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애를 뺏기면 라고 이렇게 글을 쓰셔가지고 다행히 얘가 합격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저희 학교에 일단 학생들은 한 학년이 90명인데요. 90명이 1등부터 90등까지 전부 다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60%까지 서울대학교에 최종 합격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좋은 데를 갑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뛰어난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이 학생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가 되게 초라해지지만 아무튼 너무나 뛰어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를 계속 저는 고민을 하지만 대학교 현실은 이렇습니다. 3학년이 되면 정보를 좋아하는 애들도 정보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수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나라는 수학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내신과 심층 면접으로 가는데 이거를 못하면 서울대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보를 좋아하지만 포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게 과가 굉장히 유동적인가 봐요. 그래서 공대의 50% 이상이 전부 다 컴퓨터 공학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년째 55명. 그 다음에 고려대 조금 늘었고요. 연세대학교는 고려대는 좀 줄었고요. 연세대는 약간 늘었죠. 카이스트는 이제 1학년 때 과가 전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거고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실제로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의대 다음으로 높습니다. 현재. 그리고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떨어지는 애들이 서울대학교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컴퓨터 공학과를 너무나 가고 싶지만 컴퓨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수요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20%나 되는 학생들이 원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1학년, 2학년 때는 연구를 많이 해요. R&E 과목에서 주당 3-4시간씩 이제 선생님들과 모여갖고 연구를 하는데 전부 다 AI예요. 100%. 100% AI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조금 연구해서 2학년 때 가서 카이스트 랩실에 가서 굉장히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교수님이 카이스트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보다 훨씬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도 여기서 굉장히 잘하는 이 학생도 컴퓨터공학과를 못 갑니다. 왜냐면 이 연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좀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컴퓨터공학과를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민하는 게 미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2015년도에 그 세계에서 몇십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천재도 그 대회장에서 MIT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학교 와라 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전 서울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수님이 이제 글을 써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가기가 힘듭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도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AI에 관심이 많습니다. 1학년 대상으로 이제 수행평가를 이런 걸 해봤어요. 되진 않지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봤냐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머신러닝이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만 치중해 있는 것 같아요. 현재요. 근데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는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급식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수집해서 해봐라, 분석해봐라 라고 했더니 탄두리 치킨 나오면 좋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를 발견한 것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나왔을 때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글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업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로 이렇게 머신러닝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AI 교육이 갑자기 제가 5년 전까지 이제 다른 무슨 과로 전과하지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갑자기 뭐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필수화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또 이렇게 놀라운데요. 저희 학교에 61명의 교사가 있어요. 근데 AI에 관심 있는 교사가 5명이고요. AI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기 선생님. 정말 그렇습니다. 대학원에서도 사실 최근에 생겼죠. 그래서 전국의 전국 컴퓨터 교사 중에 AI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포토샵을 가르치고 디자인 해보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일부터는 AI 할 거니까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은 이것도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대전교육정보원에 이제 동계 소프트웨어 연수 과정을 이제 강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엑셀, 3D 프린터, 똑똑한 영상, 라즈베리, 엔트리. 그래서 제가 파이썬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머신러닝을 한번 가르쳐 보려고요. 근데 이게 아무튼 내일부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저희 학교 애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막는 것 같고요. AI를 하고 싶은데 다 다른 과로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간다고 하고요. 근데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용소로 보내주시면 서울로 오면은 모델용소로 모델용소로 대전에 하나 치주세요. 대전에 하나 만들어 지금 주시죠. 얘기했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선생님이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가 실행된 지가 6년이거든요. 예. 전국 확산해서. 그런데 그 담당 교사는 아직까지도 자유학기제가 뭔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AI 관련해서 교육부나
지방자치가 센터를 세우고 그걸 하겠다고 해요. 저는 이제 과기대 있지만 과기대가 내년에 학부가 생깁니다. 그럼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제자를 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중요한 건 AI 교육이 확산이 됐다고 해서 확 뿌려지잖아요. 담당자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교육이 중요하다, 뭐 필요하다는 알지만 현장에 담당하는 지금 센터를 세워야 되는 저로서도 처음 와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AI 관련해서 센터를 지방자치에 예산을 받았으니 세워라. 멘붕이 오죠. 그것이 모르는 사람.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기 전에 담당자분들이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자유학계제, 지금 고교학점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담당 교사들은 제가 고교학점제도 이렇게 좀 만든 사람이긴 한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하라면 저는 해서 만들긴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담당자분들의 교육을 충분히 하고 확산을 하든 대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대전에 센터를 세워서 이게 좀 구축이 된 다음에 전국에 하나씩 확산을 하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육만 24년째 하고 있는데 컴퓨터 쪽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서 옛날부터 코딩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자료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통계라든지 머신러닝 이런 거 배워서 학교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책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지 부장님도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 머신러닝을 AI를 제대로 좀 가르치고 싶어서 대학원에 등록을 했더니 한 학기 내내 수학만 가르치는 AI를 정말 정통으로 하신 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수학을 모르면 그건 AI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운전면허 학원에 갔더니 자동차에 관련된 기계공학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책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I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코딩을 가르쳐요. 파이썬을 가르치고 뭐 R을 가르치고 그런 코딩들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코딩이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고 너무 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 코딩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산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96년도, 7년도에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웠는데 책 조금 거 많은 거 있거든요. 요거 한 반 권 정도 읽었는데도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도 자바 애플릿을 배울 때도 책 한 권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딩을 따라서 배운다고 그래서 정말로 머신러닝, AI, 딥러닝 이런 걸 잘하느냐? 물론 나중에 가면 그게 꼭 필요해요. 그걸 알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문제는 그걸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왼쪽에 책 같은 거 오른쪽 보면은 책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갈 동안 AI는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코딩만 배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상당수의 책들은 머신러닝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왜 써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서론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하나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게임 속에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있고 그거를 한 40페이지, 50페이지 해야만 너는 게임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뭐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냄비 근성인데 금방 조금 막 해보려고 하다가 적잖아요.
수학 공부 좀 해볼까? 정석 앞에 이렇게 쳐다보면 앞에는 시커멓게 공부하는데 가다 보면 지쳐요. 왜냐하면 지치게 만들어놔요. 교과서처럼 정말 재미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교과서들을 보고 배우다 보면 진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나요. 철자 하나 틀리고 가로 하나 빼먹고 그다음에 점 하나 안 찍었다고 해서 에러 나는데 초보자들은 그거 발견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 해서 대전에서 R 가지고 통계 내는 거를 무료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 잔뜩 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책을 한 10권 정도 사서 통계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그놈의 에러가 왜 나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아무리 책을 쳐다봐도 왜 에러가 나는지 이야기가 없는 거지. 옆에 물어보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 에러를 하나하나 다 잡아주고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기쁘게 배우시더라고요. 이런 설명들이 부재한 것들을 봅니다. 이분은 그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현직 프로그래머인데요. 그래서 절대로 코딩은 책 사서 공부하지 말아라.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제가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릿, 그 다음에 3D 웹마스터, 플래시, 최근에는 R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책 보고 배우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고 한 권을 다 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요. 그게 PBL, 뭐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프로젝트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내가 구현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 구현하고 싶은 걸 구현하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급식 만족도를 개선하고 싶은 내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넘겨주느냐.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머신러닝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단계별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그냥 구글링 하면 됩니다. 구글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드립다 저도 책 보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냥 헬프, 프로그램에 있는 헬프만 보고도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를 때는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는 책,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 또는 그 기능 하나하나를 수학적 코딩을 막 설명하는 책,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질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10페이지, 저희 10페이지 써놨지만 한 페이지만 공부하면 머신러닝을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짠 코딩이거든요. 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프랑스에 국화가 있거든요. 저게 한 3종류가 있는데 그 국화와 관련된 각종 그 데이터, 잎의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 국화의 종류가 어떤 건지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그런 건데 코딩 몇 줄이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면 사실 머신러닝이 다 끝나요. 6줄 코딩만 하면 머신러닝이 끝나는데 저걸 배우기 위해서
40페이지, 50페이지, 100페이지 수학 공식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배우러 갔더니 음식 재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게임을 배우러 갔더니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리는 요리를 하면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필요하면 엔진 오일 가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그건 나중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AI를 경험하면서 AI를 공부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전과학부 학생들한테도 이제, 정보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머신러닝 AI 한번 경험해주게 하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행평가 과제를 내고 제가 물리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설문을 어떻게 만들고 데이터를 어떻게 코딩을 해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2시간 강의하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강의한 거 가지고 보고 직접 그걸 따라 해서 프로젝트를 완수했거든요. 여기 영어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어를 말하기 위해서 영어 문법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소모적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1시간 영어 배우면 1시간 배운 만큼 영어를 말할 수 있게 하자. 머신러닝을 2시간 배웠으면 2시간 배운 만큼 머신러닝을 써먹으면 되지 않느냐. 굳이 내가 2시간 배워가지고 100시간, 1000시간 공부한 사람만큼 성과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쉬운 사람부터 시작을 하자 생각을 합니다. 머신러닝을 하면 이제 데이터를 셋을 나누거든요. 70%, 30% 혹은 80%, 20%. 그 이유도 굉장히 정확하게 앞에 이론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설명하지 말고 그냥 바꿔보고 내가 경험해보면 어떨까. 남들이 70대 30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나는 50도 50도 한번 나눠보고 20대 80도 나눠보고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70대 30으로 나누구나. 이렇게 하나씩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그거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걸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 10페이지만 따라해도 머신러닝을 느끼고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에러에도 굉장히 친절한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로 하나 빼먹으면 나오는 에러 메시지 보면서 이건 가로를 빼먹었구나, 이건 점 하나를 내가 안 찍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래서 책도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하면 해보세요. 에러 납니다. 책에 에러 납니다라고 하는 책을 좀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에러가 나는데 이건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학생 수준에서 굉장히 흥미로워할 만한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면 어떨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을 인터넷에서 배우는데 거기 보면은 막 이미지, 막 동영상, 음성 분석하고 감성 분석하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아까 김승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배워서 학교에 써먹을 수는 없거든요. 학교에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아이들 성적이고 벌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진로 직업 검사한 것도 있고 그럼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으로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했던 것도 급식 문제 해결하는 거, 아이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매달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 같은 교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또 아이들로부터 얻어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예측하고 거기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분야에 맞는 데이터를 써먹는 연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민 대표님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최근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머신러닝 써가지고 사실 이게 왜 제가 처음 머신러닝을 공부했는지 그 이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대표님이 꼭 이야기해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학교에 있는데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요. 그 학교에 있는 이러이런 대회 올해도 꼭 하죠? 네,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또 전화해서 똑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학원에서 그 대회가 서울대 가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대전과학부에 근무하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12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학부모는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런가? 진짜로 그 대회에서 수상 실적을 가지면 서울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학생 생기부에서 빅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려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그런 데이터가 사교육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은 이런 머신러닝을 돌려서 그런 내밀한 것까지 다 알아내는데 학교에서는 정작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깜깜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뭘 하고 있냐면 그 대전에 AI 스타트업 꿀비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싶은 그 과제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배웠는데 이 머신러닝이 정말 사회 문제까지 최신 스타트업이 고민하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막연한 호기심과 그런 도전 정신 가지고 스타트업 만나가지고 혹시 머신러닝으로 분석할 데이터 있으면 저 주십시오. 제가 무료로 분석을 해서 한번 가지고 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운 좋게 나오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RNA 시퀀스 관련된 거 최근 연구하고 있는 데이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드렸는데 그 분석 결과가 의미 있는지는 그 연구가 진행이 끝나봐야 아는데 그쪽에서도 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그 결과가 진짜로 의미 있는 건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은 정말 학교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코딩을 모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if문과 for문도 잘 못 만들어요. 코딩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 수학 하나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 만났는데 제가 통계로 논문을 썼다고 하니까 회귀 분석에 대한 그 수학식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모르는데 그럼 넌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도 수학도 하나도 모르고요. 코딩도 모릅니다. 다만 뭘 아냐면 AI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거기에 있는 수학도 모르고 코딩도 모르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도 해보니까 벤처기업에 있는 당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군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군에서 정말 AI를 전공한 사람들만 AI를 쓰는 게 아니라 맹구반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쓰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전공한 사람들만 썼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쓰듯이 각자 자기가 위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죠? 학교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 교육, 그런 교재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